자, 마취 통증의학과 선생님들을 위한 2025년 ASRPM 5차 가이드라인,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항응고제나 항혈전제 쓰시는 환자분들 국소 마취할 때마다 늘 고민이 많으셨죠? 이번에 발표된 최신 지침에 어떤 중요한 변화가 있는지 저와 함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죠.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의 근거는 바로 이겁니다. 2025년 Regional Anesthesia and Pain Medicine 저널에 발표된 미국 국소 마취 및 통증의학회의 5차 가이드라인. 이 분야에서는 가장 공신력 있는 최신 지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개정판에서 눈에 띄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이 용어의 변경입니다. 기존에 쓰던 예방적이다, 치료적이다라는 말 대신에 이제 저용량, 고용량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그냥 단어만 바꾼 게 아니고요. 실제 임상 적응증에 맞춰서 위험도를 훨씬 더 명확하게 구분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문장 하나가 이번 가이드라인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딱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서 ASRPM은 혈전이 생기는 위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시술 부위에서 피가 나는 합병증부터 막고 보자는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살펴볼 거냐면요. 먼저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변경 사항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DOACS, 헤파린, 그리고 항혈소판제 순으로 약물별 권고안을 아주 자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가이드라인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지 그 본질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권고안의 최종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드물지만 한 번 발생하면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신경축 혈종을 예방하는 거죠. 사실 신경축 혈종의 전체 발생률 자체는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특정 고위험군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고령의 여성 환자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면서 경막외 마취를 한다? 이럴 땐 그 위험이 무려 3000분의 1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때문에 우리가 이 가이드라인을 정말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바로 직접 경구 항응고제, DOAC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용량과 고용량이라는 새로운 분류가 실제 임상 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핵심은 뭐냐면 약의 용량, 그러니까 mg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이 약을 쓰느냐에 따라서 저용량과 고용량이 나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아픽사반이라도 수술 후에 혈전 예방 목적으로 2.5mg을 쓴다면 그건 저용량이고요.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예방을 위해 5mg을 쓴다면 그건 고용량이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이 분류에 따라서 시술 전 관리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고용량 아픽사반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신경축 차단을 하려면 이제는 시술 전에 최소 72시간, 그러니까 꼬박 3일은 약을 끊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응급 상황이라서 72시간은 못 기다린다? 그럴 땐 혈중 약물 농도나 NT-엑세이 수치를 확인하는 걸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가이드라인이 정말 한 단계 발전했다고 평가받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사상 처음으로 이 수치 밑으로 떨어지면 시술에도 안전하다는 구체적인 약물 혈중 농도 기준치를 제시해줬어요. 예를 들면 리버록사반의 경우엔 혈중 농도가 30ng/ml 미만이거나 AXA 활성도가 0.1 IU/ml 이하면 괜찮다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쥐어준 셈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명심해야 할 부분인데요. 그럼 그냥 역전제 쓰고 시술하면 안 되나? 절대 안 됩니다. 가이드라인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이다루시주마비나 안덱사네트 알파와 같은 DOAC 역전제를 단순히 시술을 빨리 하려고 일상적으로 쓰는 건 권고하지 않는다고요. 등급도 IIC로 못 박았죠. 이 약들은 정말 생명이 위급한 출혈 상황을 위해 아껴둬야 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자, DOAC에 이어서 이번엔 전통적인 항응고제죠. 헤파린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분의 헤파린, UFH와 저분자량 헤파린, LWHMH 모두 임상에서 여전히 아주 중요하게 다뤄주니까요. 미분의 헤파린, UFH는 간단합니다. 정맥주사, 즉 IV로 계속 들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피하주사,
SC로 맞고 있느냐, 이 두 가지만 구분하면 돼요. IV로 맞고 있다면 시술 전 최소 4시간에서 6시간은 끊고 응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저용량 SC의 경우에는 마지막 주사 맞고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나면 시술이 가능합니다. 저분자량 헤파린 LMWH는 어떨까요? 특히 치료 목적으로 쓰는 고용량 LMWH, 예를 들어 에녹사파린 1mg/kg을 하루 2번 맞는 환자 같은 경우엔 이건 뭐 예외가 없습니다. 그냥 딱 24시간, 신경축 시술 전 최소 24시간 중단 원칙은 이번에도 변함없이 아주 확고하게 유지됐습니다. 자, 다음은 항열 소판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약들은 종류마다 권장 중단 기간이 제각각이라서요. 이걸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죠. 이 표가 핵심을 잘 보여주네요. 클로피도그렐은 5일에서 7일, 프라스그렐은 7에서 10일, 티카그렐로는 5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맨 아래에 있는 NSAIDs, 특히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을 포함한 NSAIDs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 신경축 시술에 있어서 추가적인 출혈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끊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약물별로 새로운 권고안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 실제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통합적으로 적용해야 할까요? 핵심 원칙들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의 출발점은 바로 이 표가 되어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이 환자가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은 사람인지, 중간인지, 낮은 사람인지를 먼저 평가하는 거죠. 이 표가 바로 출혈 위험과 혈전 위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자 안전을 위한 핵심 원칙은 결국 이겁니다. 첫째, 모든 환자는 개별적으로 기계적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위험, 이익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 둘째, 약물별로 정해진 중단 시간과 재개 시간은 칼같이 지켜야 한다는 법. 셋째, 시술 후에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면밀하게 신경학적 관찰을 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만에 하나 혈종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지체 없이 MRI를 찍고 수술방으로 연결되는 명확한 프로토콜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5년 AS나 PM 5차 가이드라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새롭고 더 구체적인 지침들을 내일 진료실에서 만나게 될 바로 그 다음 환자에게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